유투세. 대입 수시 전형은 물론 특목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독서 목록에 단골로 오르는 과학 분야의 필독서. 그러나 대충 읽고 생기부 독서 목록에 슬쩍 끼워 넣었다면 면접 직전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바로 그 책,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핵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킨스의 첫 번째 주장, 자연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다. 자연선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학설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집단선택설, 개체선택설, 그리고 유전자선택설. 과연 자연선택은 어떤 단위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자연선택은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말로써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갖는 녀석이 번식과 생존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에서 아주 애매한 용어인 녀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것이 과연 집단일까요? 아니면 집단에 속한 한 마리의 개체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개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전자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어렵다면 핵심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환경에 가장 잘 맞는 형질을 가진 녀석이 생존에 성공한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은 개체를 머리에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특정 개체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 선택설이 힘을 받게 됩니다. 집단 선택설을 지지한 사례로서 세들의 경계음, 톰슨 가젤의 도약 등이 제시됩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이 집단 선택설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톰슨 가젤의 도약은 자신의 건강한 상태를 과시함으로써 자기 대신 다른 약한 개체를 노리도록 유도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는 거죠. 1970년대 중반의 대세는 개체 선택설 또는 유전자 선택설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출판됩니다.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집단 선택설을 완전히 몰아내고야 말겠다는 저자의 의지가 책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계음이나 도약 외에도 집단의 형성이나 집단의 개체수 조절, 사회성 곤충들의 자기 희생적 행동 등을 모두 유전자 선택설로 해석함으로써 집단 선택설을 철저하게 논박합니다. 그러나 자연선택의 또 다른 이론으로서 개체 선택설과의 구분은 다소 모호합니다. 유전자와 개체는 각각 자기 복제자와 운반자라는 입장에서 구별될 뿐 서로 보완적이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개체냐, 유전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 굳이 나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전자 선택설로 대동단결하자 정도라고나 할까요? 어쨌거나 이 책의 첫 번째 핵심은 자연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핵심은 유전자의 본성은 자기증식,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맹목적 자기증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맹목적 대신 이기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이 책으로서는 보다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이란 용어는 저자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윤리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마치 유전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니까요. 지구상의 생명이 수십억 년 전 원시수프 속에서 자기 복제라는 놀라운 특성을 갖는 거대 유기분자에서 기원하였다는 설에 대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얻었더라도 자기 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저 한순간 존재했었던 물질에 불과했겠죠. 스스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 복제적 유기분자들이 결합하여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며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세포 조직을 만들어가며 다양한 생물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복제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자기 복제, 즉 자신과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겠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략적 판단을 내려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자기랑 똑같은 녀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 자신과 복제물들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면 전멸하게 되겠죠.
이렇게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두 동일한 형질을 갖는 대신 조금씩 다른 형질을 갖는 복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복제자가 유리합니다. 다양한 형질 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만 살아남아 다시 자기복제를 하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형질이 다른 복제물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변 환경이 다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자기복제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난 수십억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형질이 조금씩 다른 자기복제자 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만이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선택입니다. 이러한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자기복제자의 윤리성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다른 새의 둥지에다 슬그머니 알을 가져다 놓고 양육을 맡겨버리는 뻐꾸기의 탕란을 보면 비열한 사기꾼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직 부화되지 않은 다른 알들, 즉 뻐꾸기가 아닌 원래 둥지에 있던 알들을 밖으로 밀어내 떨어뜨려 버리는 일이라고 하니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사악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뻐꾸기의 습성은 탕란 형질을 갖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뻐꾸기가 특별히 더 사악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하도록 유전자에 새겨져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개체가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말은 보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맹목적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맹목적인 자기증식 본능이 꼭 비정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대립되는 형질을 가진 종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은 그저 풀이나 뜯어먹는 형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기 동족을 즐겨먹는 형질을 가졌습니다. 물론 말은 되지 않죠. 그냥 극단순화시킨 사례입니다. 결과는 뻔할 겁니다. 풀이나 뜯어먹는 개체들은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개체들의 뱃속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겁니다. 결국 동족살의 형질을 가진 무리가 번성하겠지요. 그렇다면 동족을 잡아먹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무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까요? 만만한 풀 뜯어먹는 동족을 다 잡아먹어버렸으니 이젠 먹고 살려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같은 동족 살의 형질을 갖는 녀석들을 잡아먹어야겠죠. 마침내 최후의 한 마리가 남으면 잡아먹을 동족이 없어서 굶어 죽어버릴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라서 도킨스는 이렇게 단순한 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들었죠. 매파와 비둘기파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파끼리도 부딪힐 수 있고 비둘기파끼리도 서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중상을 입거나 시간 낭비에 의해 손해를 보는 등 보다 점진적인 단계를 상정하여 매파와 비둘기파의 이익을 점수로 환산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원이 비둘기파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인 15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선호하는 매파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매파가 비둘기파를 이기며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다 결국 매파끼리의 싸움이 늘어나며 비둘기파가 다시 득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보면 결국 매파와 비둘기파의 비율이 7대 5인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며 이때의 기대 점수는 6.25점으로서 모두가 비둘기파인 경우의 15점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결국 진화적으로 이 그룹은 매파 7, 비둘기파 5의 비율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선의 결과는 전원이 비둘기파인 경우에서 얻을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매파가 생기기 마련이고 진화적으로 결국은 최선이 아닌 상태로 안정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이나드 스미스가 주장하는 진화 안정 전략, 즉 ESS로서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 개념을 공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SS는 진화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최상의 전략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개체들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투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협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핵심 주제. 우리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자기증식의 본능, 즉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암울한 진화적 안정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된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은 간신히 자기복제 정도나 할 수 있었던 원시 자기복제자들이 신체 기관과 감각 기관을 발전시켰고 드디어 신체 모두를 제어할 수 있는 뇌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연 선택은 뇌의 거듭된 발전을 유발시켰고 드디어 인간은 의식이라는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차별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동물들의 개체수 조절과는 다른 이유로 아이 낳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의 맹목적인 자기증식 본성에 반하는 일이죠. 유전자는 1차적 방침 결정자이고 뇌는 집행자다. 유전자는 생존기계의 행동에 궁극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행동에 영향을 준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해가는 것은 신경계다 라고 도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시뮬레이션 능력의 발달로 인간의 뇌는 추상적 개념까지 다룰 수 있는 주관적 의식을 가짐으로써 유전자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즉 맹목적으로 자기 복제자를 증식시키려는 유전자의 1차적 방침을 인간의 뇌는 종교나 도덕, 애국심, 사랑, 문학, 예술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이 대목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스스로 밈이라는 네이밍이 무척 만족스러웠던지 장명 과정까지 공들여 설명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왔다는 속뜻은 차치하고서라도 유전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진과 라임이 잘 맞습니다. 진앤 밈앤 밈앤 진? 요즘 밈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도킨스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도킨스가 가만히 보니 인간이 가진 문화라는 것이 자기복제적 측면에서 유전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유전자, 즉 쥐인의 지배를 받지만 문화적으로는 문화 전달자인 밈의 지배를 받더란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와 같이 인간의 문화는 그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계속 조금씩 변화하며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밈을 후세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도킨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ESS 개념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배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오지만 이 게임을 무한히 되풀이되는 반복 게임으로 바꾸면 서로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전략은 결국 관용과 협력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 유전자의 속성을 갖는 세계지만 서로 관용을 가지고 협력하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문화라는 밈을 통해 계속 확산시켜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도킨스는 주장합니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연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다. 집단선택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는 맹목적인 자기증식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를 좀 더 선정적으로 바꾸면 이기성, 즉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이 모두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윈윈이 가능하다. 어떻게? 관용하고 협력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뇌와 문화 전달자의 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초광속 탈락할 수 있는 감상평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본성에 맞지도 않은 봉사활동 따위는 완전히 집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유전자의 최고 명령인 자기증식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